또 책을 보시면요. 사실은 이제 등장인물이 등장하는 구조가 굉장히 새로웠어요. 저도 보면서 이제 주인공 만수가 어떻게 등장하냐, 언제 목소리를 낼까 했는데 결국은 그 주변에 그 주변 인물들을 통해서 그들의 입장과 또 그들이 이제 그 만수와 그 경험하는 그걸 통해서 이제 만수를 이제 저 스스로 읽어가면서 이제 만수를 생각하게 됐거든요. 이런 구성이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뭐 쉽지 않지만 전례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이를테면 라쇼몽인가요? 거기 보면은 어떤 사람의 죽음을 두고 여러 사람이 자기 나름의 추측을 하는 게 있죠. 저도 90년대에 호랑이를 봤다는 중편 소설 쓴 적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의 구조하고 좀 유사성이 있습니다. 뭐 같지는 않지만 거기는 짤막짤막 이 소설은 이제 한 사람의 김만수나 혹은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이야기를 좀 길게 하는데 그 소설은 전 짧습니다. 어쨌든 형태는 뭐 상당히 유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좋은 점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이 살아온 일생을 연대기적으로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쭉 얘기하면 그것은 좀 지루해지기 쉽고요. 자기 자랑이 되기 쉬워요. 너만 그렇게 살았느냐라는 반발을 일으키기도 쉽죠. 어지간히 정말 들어줄만하게 드라마틱하게 살지 않았다면 그렇습니다. 차라리 주변 인물들이 이렇게 약간씩 편견들 갖고 있고 잘못 기억하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 준 쪽이 더 설득력이 있겠다. 또 발성법이 다양하니까 뭐 이런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하는 것들이 오해도 우리 삶의 일부죠. 오해, 어떤 사람한테 어떤 오해를 받는 것도 삶의 일부죠. 어떤 사람도 잘못 알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담아내는 게 자연스럽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단점은 그 많은 사람들의 그 많은 가치관을 어떻게 소화시키느냐. 그 사람들이 사실은 주로 쓰는 말투, 자주 사용한 단어 이런 것도 있을 텐데 그런 건 좀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시면 알지만 이렇게 대사가 줄표로 맨 앞 쳐져 있는 대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가다듬어진 그런 일종의 대사입니다. 작가에 의해서 가다듬어진 대사죠. 그러니까 사투리가 없지요. 대신에 직접 인용하는 따옴표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즉시 튀어나오는 것들을 가다듬지 않았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게 해서 두 종류로 나눴죠. 맨 마지막 쪽에 가면 만수가 이제 마포대교 위에 있을 때 동생하고 조우를 해서 상당히 길게 서로 이렇게 말들을 주고받는데 보면은 줄표로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 부분을 상당히 한 3분의 1쯤 소설을 3분의 1쯤 썼을 때 이미 써놨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방식을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고수를 했었어야 됐죠. 그래서 어쨌든 노력은 했습니다. 또 이렇게 또 설명을 듣고 났더니 또 다시 또 한번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그 학자들이 논문을 쓸 때 이런 수가 있어요. 어떤 논문을 몇 편을 써서 그것을 묶어가지고 이제 한 주제로 조금씩 수정을 봐서 책을 내게 되면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으면 그 각 부분들이 무게가 일정하게 배분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 한 권의 책을 쭉 쓰다 보면은 쓰고 난 다음에 보면 어떤 부분은 조금 분량이 떨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요 투명인간도 조금씩 끊어서 이렇게 쓰시다 봐서 그걸 한 걸로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제 읽는 독자 입장에서는 중간중간에 보면은 이 부분이 왜 들어갔을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그 만수 초등학교 담임선생님하고 달걀 이야기가 나와요. 그 앞뒤하고 이게 무슨 연결관계가 있을까? 무언가 이 그 담임선생님의 존재 이유가 있을 텐데, 또 그 월세방 주인하고 밥 훔쳐 먹은 이야기. 어떤 한 부분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그게 계기가 될 것 같은데, 조금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 그거 쓸 때는 그것이 분량이 적절하게 배분이 됐으니까. 근데 나중에 한 권의 책으로 나온 다음에 읽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이야기가 조금 더 난해한 부분이 있어요. 또 그 송경장과 그 교통경찰 이야기. 물론 그것이 그 당시 아주 대단한 그 부패한 계층이었죠. 교통경찰들. 근데
그거를 지나치게 한 부분을 쓴 저것이 혹시 그렇게 옴니버스식으로 쓰다가 한 권에 읽어낸 저건지 아니면은 특별하게 작가가 이 부분을 부각시켜야 된다는 어떤 필요성이 있으셨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저는 이제 생각을 약간 달리하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를 그 의도했든 안 했든 막 끼워 넣어가지고 그게 관련된 분들이 그랬었지라는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전세 그 문간방에서 사는 사람, 뭐 계란 한 줄 사건, 여기 보면 강철 형님 같은 거 나오는데 뭐 강철 서신 이런 건 옛날에 운동권에 웬만한 사람들 다 아는 건데 그건 아는 분들 모르시는 분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아는 분들은 이것도 껴놓고 저것도 껴넣어서 그 당시의 상황들로 다시 되돌아가주는, 그러니까 사람들 독자를 그 상황으로 끌어가는 그런 효과가 저는 많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그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저는 제 편을 들자니 민망하군요. 어쨌든 그런 일들, 뭐 말씀하신 교통경찰이 뭐 피 묻은 부츠 안에 잔뜩 뭐 돈다발을 넣어두고 있었다든가 이런 이야기들은 아주 흔한 얘기였죠. 흔한 얘기고 가령 뭐 그런 얘기는 참 많습니다. 계란을 왜 선생님한테 갖다 줬어야 됐는지. 뭐 그런 것들 필연성이 있느냐라고 하면 사실은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인 어떤 연속성, 또 일관성 이런 것보다는 어떤 감각적으로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런 에피소드를 이야기하고 그에 대한 이 화자들의 반응, 뭐 이런 것들, 기억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많이 담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소설이라는 게 분량의 한계가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든 경제적으로 줄여야 했고 또 상징성이 큰 것들 내 나름대로 판단해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 그런 것들 하고 이렇게 집어넣고 또 빼고 하다 보니까 의외로 시간이 갑자기 빠르게 진행했다가 또 어떤 부분에서는 지나치게 느리게 가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세세하다. 꼭 뭐 이게 필요한가? 가령 졸업식 장면이 꼭 필요한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전체적으로 이제 작품을 고치면서 더 넣기보다는 많이 뺀 셈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좀 지지한 부분이 좀 빨라진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너무 빨리 빼다 보니까 또 너무 앙상해져서 이 책을 돈 주고 산 분들이 책값이 너무 아깝다고 여기지 않을까. 그래서 그 균형을 잡느라고 좀 애를 좀 먹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많은 여성 작가들이요. 네. 이게 글을 쓸 때 스스로 검열을 해요. 네. 그러니까 뭐 되게 재미난 얘기지만 예를 들면 이제 결혼을 한 네. 이런 여성 작가분들 같은 경우는 남편이 며칠 동안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때문에 화가 났지? 그러면 이제 자기가 발표한 소설 막 찾아본대요. 네. 그러면 이것 때문에 화가 났구나. 이것 때문에 화가 났어. 예를 들면 뭐 연애 얘기라든가 네. 그다음에 뭐 불륜 얘기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요런 것 자체도 사실은 자꾸 스스로 검열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 이번 작품은 이 그랑주 때는 정말 상처에 대한 얘기인데 이렇게 검열을 막 스스로 하게 되거나 그러시지는 않으셨어요? 검열을 저는 첫 소설 썼을 때부터 항상 제가 눈으로 바라보고 제가 경험하고 느낀 것들을 좀 있는 그대로 쓰고 싶다는 욕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작가라면 타인들, 다른 사람은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들을 나는 꼭 말해야겠다는 어떤 작가적인 의지 같은 자의식 같은 게 이제 생겼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말하지 못하고 말하기 꺼려하고 이런 것들을 나는 좀 더 전면적으로 사실적으로 솔직하게 드러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설도 그런 면으로 썼죠. 네. 상당히 용기 있는 네. 글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굉장히 좀 연배가 있으시고, 그러신 분인지 하여튼 굉장히 젊은 작가라서 더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김혜나 작가님의 이 답변을 지금 막 소설을 공부하고 있는 우리 20대의 여성분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강의를 나가다 보면 이제 20대에 막 소설을 시작하려고 하는 우리 여자친구들이 늘 저한테 물어봐요. 아픈 과거, 어떤 상처가 된 기억들을 쓰고 싶은데 이게 괜히 발표했다가 사람들이 너 진짜 네가 이랬어? 이렇게 왜냐하면 여성 작가들은 언제나 그 자기 삶을 텍스트로 할 때 스캔들화가 돼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오늘 아마 이 김혜나 작가님의 이런 답변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것 같습니다. 김혜수 교수님은 어떤 질문이 저는 있으신가요? 그 작가님 보니까 고등학교를 중간에 그만두고 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우울증도 앓으셨다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주위에 보면 아파하는 청춘들이 많거든요. 그들에게 경험담으로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지. 소설 제리에서는 이제 꿈도 희망도 없이 방황하는 20살 청춘들의 이야기를 썼었고, 그 다음 소설 정크에서는 꿈이 있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이야기들을 썼었어요. 근데 항상 그게 이제 저의 삶과 같이 왔던 고민들인 것 같아요. 제가 대학을 그래서 고등학교 좀 늦게 졸업하고 대학도 되게 늦게 갔어요. 그 중간 텀 동안 이 제리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매일 술 마시고 꿈도 희망도 없이 그냥 시간을 소비해버리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방황하다 보니까 좀 그 방황의 어떤 깊이까지 들어가게 됐던 것 같아요. 너무 정말 바닥의 바닥까지 이렇게 들어가게 됐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하고 싶은 걸 찾아서 소설가의 꿈을 찾아서 이제 막 작가가 되려고 노력했지만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작가로서의 꿈이 이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현실의 벽이 너무 높고 항상 공모전에 내지만 탈락하고 그걸 저도 습작가 7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긴 시간 동안 이게 꿈을 이루지 못하니까 굉장히 크게 절망해서 이제 20대 중후반에 우울증을 앓았거든요. 근데 그 절망의 깊이가 너무 깊다 보니까 이 절망이 뭔지 그거를 이렇게 정면으로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청춘들이 이렇게 많이 방황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게 되는 일들이 많죠. 굉장히 힘든 삶들을 지금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뭘 하든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좌절하고 무너지더라도 너무 크게 무너지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그 바닥으로까지 완전히 무너져 보면 다시 일어날 힘이 생기고 절망 속에 희망이 피어나고 그러니까 무너지는 걸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처절하게 한번 무너져 보고. 네. 예, 두 분 작가님이시고요. 저는 그냥 일반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유치한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그 주인공이 편의점에서 참치 김밥하고 컵라면을 사다가 먹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보통 일반인이라고 하면 뭐 참치 김밥과 컵라면을 맛있게 먹었다. 아니면 맛은 없었지만 뭐 어쩔 수 없이 우적우적 먹었다. 저 같으면 그 정도 쓸 것 같은데 그게 굉장히 길게 자세하게 예를 들어 뭐 딱딱하게 굳은 밥, 뭐 참치에 뭐 부드러움과 딱딱함, 뭐 고소함과 비릿함이 느껴졌다. 그러면서 그런 걸 굉장히 이렇게 길게 마치 내가 그걸 먹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작가들이 어떻게 하면 그런 글을 쓰는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거는 어떤 관찰력이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조라고 하잖아요. 어떤 대상을 굉장히 깊이 있게 오래 바라보는 그 힘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길가에 피어난 뭐 꽃 한 송이를 보더라도 그걸 그냥 스치듯이 한 번 보는 거랑 하루 종일 서서 그 앞에 서서 보는 거랑 그리고 오늘 보는 거랑 내일 또 가서 보는 거랑은 그 안에 엄청난 변화와 차이와 반복들이 있고 그 과정들을 이제 제 것으로 만들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소설 공부할 때 이제 많이 했던 훈련인데 이제 레이먼드 카버가 말했던 글쓰기에 대하여라는 에세이에서 말했던 작가에게 필요한 재능에 대해서 어떤 타고난 선천적인 재능보다는 사물을 관찰하는 자기만의 고유한 시선을 더 많이 강조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소설 습작할 때 그런 걸 되게 많이 유념해 두고 이렇게 한 자리에서 오래 바라보는 훈련들을 많이 했고요. 또 하나 훈련은 이제
책을 많이 좋은 명작들을 많이 읽는 거였죠. 그래서 그런 말씀해주신 그런 조그만 사물 하나에서 그걸 깊이 있게 확장해 나가는 그런 훈련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또 그 오르한 파묵의 소설들 읽다 보면 그런 묘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방 하나에 TV 하나에 있는 그 풍경들을 묘사하는 게 소설 한 장을 가득 채우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좀 세계의 명작들을 많이 읽는 게 묘사력에 자기 집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김세영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아름다움은 뭘까?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책을 읽으셔야 그 답을 독자분들이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따라가고 그 안에 이제 함께 했던 어떤 아름다움이 있다면 그것은 영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영원이라는 것은 끝나지 않는 것이죠. 끝나지 않고 지속되는 어떤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사랑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랑은 결코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끝나면 사랑은 완성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늘 뭐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 이런 데서 완전한 사랑, 뭐 불멸의 사랑 이런 것들을 꿈꾸는데 실제로 그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사랑이 단절되기 때문이거든요. 그 어떤 사람도 사랑을 하면서 내 사랑이 어느 순간 끝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이 늘 지속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제 영원이죠. 제가 조금 뭐 미학적이나 문학적인 표현을 썼다면, 알기 쉽게 생물학적인 표현을 한다면, 제가 사라지지 않는 거죠. 당신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지속하는 거예요. 내 유전자를 남기는 거죠. 그 유전자를 남기기 위해서는 대상과 내가 함께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생물학적인 어떤 소멸의 단계를 지났다 하더라도 내 유전자는 그대로 남아서 영원을 누릴 수 있는 거죠. 바로 사랑이란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의 어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떤 따라갔던 것은 아름다움, 즉 이제 영원이고 현실적으로는 사랑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름다움, 영원, 그리고 사랑. 말이 필요 없는 사랑. 듣기만 해도 참 합니다. 그러고요. 예. 좀 더 가벼운 얘기를 이번에 좀 넘어가서 그럼. 예. 우리 이제 뭐 여행에 관한 부분이니까 이 세 분은 혹시 뭐 기억에 가장 남는 여행지 뭐 어떤 데가 있을까요? 우리 김은경 교수님? 저는 그 태국 방콕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아까 중학교 때 잠시 태국에서 거주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어리고 뭐 선입견도 없고 하다 보니까 제 몸도 그 삶에 굉장히 동화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보면은 그 현지인들의 음식점들 사진도 나오고 해서 굉장히 반가웠는데, 뭐 그런 현지인들이 먹는 음식점에서 뭐 아무런 꺼리낌 없이 먹을 것도 사 먹고, 그래서 태국 쌀국수 꿰떼오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사 먹고, 또 쏨땀이라 그래서 안 익은 파파야, 파란 파파야를 채를 썰어서 만든 샐러드가 있는데 그것도 너무 맛있게 사 먹고, 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비닐봉지에다가 음료수를 넣어서 팔았어요. 그래서 그 정체모를 빨간색, 초록색 음료수도 사 먹고, 저도 탈도 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성인이 되고 뭔가 제가 선입견도 생기고 고정관념도 생기고 뭔가 세속적으로 변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같은 태국이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2005년에 제가 다시 태국에 가서 옛 추억을 떠올리면서 그 리어커에서 쏨땀을 사 먹었는데 하수구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지 못해가지고 호텔 비상계단에 갖다 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선입견 없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받아들이고 동화되었던 그 어린 시절의 태국 방콕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예. 평생 기억에 남으실 것 같네요. 예. 우리 구 교수님 어떠세요? 저는 또 안타깝게도 진짜 어린 시절에 이렇게 여행을 간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커서 제가 그러니까 미국에서 유학 시절에 제가 플로리다에 살았었는데 그때 처음 이제 결혼해서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랑 같이 한번 우리 최남단까지 가보자 해서 이제 플로리다 이제 마이애미를 거쳐서 키웨스트까지 가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동차 여행으로 그때 한 10시간 정도에서 이제 갔는데 가서 그 키웨스트 하면 이제 바다 최남단이고 뭐 쿠바랑도 가깝고 하는데 거기가 이제 그 해밍웨이가 이제 나중에 살았던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은 그렇게 뭐 해밍웨이 뭐 그렇게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래도 꼭 봐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그 해밍웨이가 살던 집에 가보고 또 이제 뭐 이렇게 설명도 듣고 하다 보니까 또 그곳에 해밍웨이가 그때 처음에 해밍웨이가 살 때 그때 1960년대 중반에 고양이가 있었대요. 근데 그 고양이가 대대손손 이제 자식을 새끼 고양이를 이렇게 낳아서 그 당시에 제가 갔을 때 2000년대 초반이었는데 이제 그 고양이 후손들도 거기 살고 있더라고요. 그대로. 근데 에피소드가 그 해밍웨이가 키웠던 고양이가 뭐 다지증이라 해서 6개였대요. 근데 그 고양이들이 계속 6개 발톱인지 발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똑같이 이제 그 상태로 계속 유전이 돼서 살고 있으면서 고양이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면서 그리고 그 해밍웨이가 살던 집에서 이제 바다를 보면서 정말 그 바다의 낚시꾼들과 막 이렇게 낚시촉을 잡고 있는 노인들을 보면서 이런 환경 속에서 노인과 바다를 만들었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그래도 동화되면서 봤던 그 기억이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네, 참 그 고양이 얘기를 하니까 그 고양이는 정말 그 다지증 때문에 혈통이 계속 확인이 되겠네요. 네, 계속 그래서 소개팅 유명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좀 기억에 남는 여행지였을 것 같아요. 네. 작가님은 어디가 기억이 나시나요? 인도신가요? 물론 예. 인도기도 하지만 인도를 다녀와서 제가 또 고비 사막을 갔거든요. 그 이후에 그래서 고비 사막도 2번 다녀왔는데 거기도 책 내셨죠? 네, 네. 이 책 전에 네. 그러니까 이제 이번 아름다움의 병든 자는 첫 번째 책이 될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2번째 고비 사막을 다녀와서 쓴 책이 이제 먼저 나오긴 했지만 그게 이제 2번째 책이 될 텐데 고비 사막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저는 도회지에서 태어나서 쭉 자랐기 때문에 그 은하수를 본 기억이 없거든요. 기껏해야 이제 북두칠성 밖에 못 봤는데 그래서 은하수를 거기서 이제 처음 봤어요. 어떤 그 굉장히 놀라운 경험을 했던 것 같고 고비 사막에서 아무것도 없는 어떤 황무지와 마주하면서 오히려 비로소 거기서 삶의 어떤 간절함을 더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인도와 이제 고비 사막이 잊을 수 없는 곳이죠. 네. 자, 앞서 뭐 여러분들 다 얘기를 하신 부분인데 이 소설이 굉장히 낯설잖아요. 예, 분명히 이 중심에는 뭐 남녀 간의 사랑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나오긴 한데 마치 무슨 SF 소설을 보듯이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낯설게 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소설적 장치가 여러 가지를 이제 발견할 수가 있는데 두 분 교수님은 어떤 장치들을 좀 발견하셨나요? 저는 이 소설이 왜 낯설게 느껴지는가, 뭐 SF 같기도 하고, 그 이유가 일단 아까 질문도 좀 드려봤지만, 일단 시공간이 이제 구체적이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둘째로는 사실은 이 타락이라는 소설에서는, 산과 인이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많은 신화적인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아담과 하와,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또 피그말리온과 또 피그말리온이 창조했지만 결국 이제 생명을 얻었던 갈라테이아의 일화라든가, 그 다음에 저승에 간 아내를 찾아가는 이제 오르페우스 이야기가 또 이제 나와요. 이니가 산에게 이제 도라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또 그런 일화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타락은 미장합임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장합임이라는 게 뭐냐면 이야기 속의 이야기, 영상 속의 영상, 뭐 그런 형식인데, 이
이처럼 타락은 우리 시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정말 먼 신화적인 이야기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익숙하면서도 낯설게 느껴지고 또 무한한 이야기로 느껴지는 것이 아닌가. 그냥 저는 혼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마치 제 주변 선배님들이 그 자신 작품이요 교과서에 이렇게 수록이 되잖아요. 그러면 수록된지도 몰랐는데 자녀가 아빠 이거 정답이 뭐야? 하고 물어본대요. 그러면 자기가 직접 풀어보면 한 문제도 못 맞춘다는 거예요. 근데 마치 오늘 작가님 모시고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아까 다 나왔던 얘기인 것 같은데 일단 등장인물의 이름도 낯설고 뭐 이런 새로운 형식을 추구했듯이 그런 새로움 그리고 방금 작가님이 말씀하셨듯이 타락의 의미까지도 바꿀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소설을 썼기 때문에 당연히 낯설게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패널들이 얘기 안 하신 뭐 그런 장치들이 있으신가요? 이 소설 안에 숨겨놓으신. 글쎄 뭐 다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신화 얘기가 재밌었는데 사실 그 신화라는 것은 우리가 현실, 우리 어떤 인간 현실에서는 도저히 이제 이해가 되지 않거나 가다할 수 없는 지평의 신화에서는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게 어떤 아까도 말했듯이 타락과 구원이라는 것이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만날 수가 없는데 이 신화적인 영역에서 이게 만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명란 교수가 잘 지적해 주셨다시피 이게 지금 그 시공간적 정보도 없고 또 성장의 과정 같은 것도 사실은 우리가 현실적인 어떤 그런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개 이제 제재동산이라는 그리고 또 팰리스동이라는 그런 그 어떤 상징적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에게 이해가 될 수 있으려면 신화적인 어떤 모티브나 동기를 통하지 않고는 좀 어렵겠다 해서 제가 그 신화적인 어떤 것들을 끌어들여서 얘기를 진행시킨 거 아닌가. 지금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저는 이 책을 이제 읽으면서 이제 타락의 의미도 참 궁금했지만 이 책에서 또 한 단어를 찾자고 하면은 좀 관심이 가는 단어라고 하면 소진이라는 단어였어요. 아까 교수님,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 여기에 보면은 하여튼 중심에는 분명히 인이와 산의 어떤 그 자기 파괴적, 좀 탐닉적 이런 사랑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을 보면 아주 자극적이진 않아요. 대신 소진이라는 어떻게 보면 약간 건조한 느낌을 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과연 소진의 의미가 뭘까? 또 이런 것들이 궁금하더라고요. 이명란 교수님께서는 이 소진의 의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진은 진짜 말 그대로 이제 다 써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 타락이라는 소설을 읽으면서 내내 했던 생각이 뭐냐면 아주 저 어렸을 때 우스갯소리인데요. 이런 거 좀 얘기해도 되나요? 네. 저기 이제 7순이 넘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결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혼여행을 갔어요. 첫날 밤에 이제 할아버지가 할머니 손을 꼭 잡아서 이렇게 가슴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주무셨죠. 그리고 둘째 날 밤에 또 할아버지가 할머니 손을 꼭 잡아서 가슴에 올려놓고 주무셨어요. 근데 이제 3일째 되던 날 밤에 할아버지가 또 손을 잡아서 딱 올려놓으려고 하니까 이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요. 영감, 오늘은 너무 피곤해요. 그냥 잡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타락을 읽으면서 정말 기력 없고 나이 들면 못 하잖아요. 이런 소진도.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소진이라는 게 우리한테 붙어 있는 게 참 많잖아요. 뭐 탐욕, 지위, 뭐 욕망, 거기다가 뭐 여러 가지 뭐 체면 이런 거 다 붙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다 부수고 그 다 떨궈내고 나랑 너랑 어떤 순수한 상태가 될 때까지 다 떨궈내는 그런 여정이고 과정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나도 더 늙기 전에 이런 소신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또 꿈도 꿔봤습니다, 저는. 저는 아까 타락의 의미에서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소진이 그 모든 지혜를 버리고 유토피아로 가기 위해서 이제 짐승과 같이 되는 모든 걸 없애는 그런 과정인 것 같고 그리고 그래서 소설에 보면 그 인이가 그 휴대폰을 끓는 물 속에 넣고 뭐 노트북을 저수지에 버리는 이런 세상의 매개물과 하나하나씩 끊어 나가는 그런 의미로 사랑의 표현도 소진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예. 주시면서 아까 대답을 하려고 해서 제가 못한 부분이 있는데 리스크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첫째 그 겁이 없어졌다는 거고요. 둘째는 욕심이 없어졌다는 거. 그러니까 욕심이 없는 사람에게 리스크라는 건 별로 부담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너무 많은 욕심을 갖고 있는데 그 욕심을 자꾸만 어떤 종교적이거나 도덕적으로 보면은 이제 부정적인 게 되지만 사실은 우리가 욕심을 갖게 된 것도 생명체이고 뭔가 우리에게 넘쳐나는 에너지 때문이고 근데 그 바타유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에로티즘의 저자인데 이 사람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 참 재밌는 게 우리들이 넘치는 열정과 이 모든 추구와 욕망의 근원에는 저 지칠 줄 모르는 태양 에너지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 태양 에너지가 과잉돼 가지고 저거 다 받아들였다가는 터져 죽는데요. 그래서 이거 족족 소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경제적으로는 그래서 증여라는 그 어떤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어떤 그 대가 없이 무조건 주는 그 증여 이런 증여 행위가 없으면은 우리 사회도 팽창해서 터져버린다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우리 관계에서도 욕심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런 그 뭐 희망이라는 이름의 미래에 대한 어떤 투자 이런 것들이 너무 과잉되다 보면 이것이 바로 우리 존재를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들기 때문에 이 소진이라는 행위는 증여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범지구적으로 보면 지구를 살리는 일이고 개인적으로 보면 한 몸의 어떤 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소진이 아닌가. 이것이 이제 또 보면 타락이라는 것도 너무나 긍정적인 추구만 하다 보면은 그 반대의 타락과 퇴행이 자꾸 묻히잖아요. 그래서 이 타락과 퇴행에도 굉장한 윤리적 의미가 들어있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겠죠. 소진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매력적인 단어인지 몰랐습니다.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예. 두 분께서는 청소년의 자살 어떻게 해결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지 못하실 분들도 많겠지만 청소년 자살이라든가 청소년 집단 따돌림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단순히 청소년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너무나 특히 부모 세대들이 야 이것도 이겨내지 못하면 너는 나중에 커서 뭐가 되려고 그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 순간에는 철저하게 그 내 아이를 좀 인정해 준다라는 거. 그 인정해 준다라는 건 뭐냐면요. 아이가 고통을 호소하지 않아요. 대부분 왕따 당하는 아이들은 왕따 안 당한 척하고 인기가 많은 척을 해요. 그리고 집에 와서도 엄마한테 엄마 너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자기가 굉장히 친구들한테 인기 있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거짓으로 행복한 척하는 이유는 그나마 마지막까지 자기 자존감을 지키려는 행위예요, 그게. 근데 그것이 무너졌을 때 결국 자살하게 되거든요. 이 아이들이. 그랬을 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너는 이것도 못 이기는 아이야. 이게 아니라 아이에게 언제든지 아이의 본 모습을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는 게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결국 뭐 가족이 함께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네. 글쎄 자살을 일반적으로 왜 자살을 하느냐 이유는 너무 다양한 것 같아요. 실존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가족 내에서의 문제이기도 하고 사회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읽다 보면은 이제 그 자녀들을 떠나보내고 가족들이 다 망가지잖아요. 한쪽은 완전히 망가지고 완전히 그 헤어지고 다른 쪽은 아픔으로 참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저는 읽으면서 당연히 그 아버지들에게 이제 그 나를 투영해서 봤을 텐데 이렇게 삶을 유지하지 못하나 이런 그 또 나름대로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나 같으면 그래도 나는 삶을 유지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개인차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그 세월호 학생들 중에 어떤 학부모는 얼마 안 돼서 자살한 학부모도 계세요. 그러니까 모든 학부모가 자살한 게 아니고 개인적 경험의 크기에 따라서 견디는 사람이 있고 못 견디는 사람이 있는 거죠. 저는 모든 자살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콧 리어링 같은 경우에 자기 스스로 죽음의 때를 선택하고 물론 스콧 리어링이 나이가 많죠. 거의 100살 가까이 됐으니까 죽음을 선택하고 곡기를 끊어서
죽어가는 과정을 스스로 지켜보기도 했고, 또 곡성 가면 태안사라는 큰 절이 있는 거기 청화 스님도 자기 스스로 죽음의 순간을 결정하고 천천히 완전히 곡식을 끊고 앉아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런 자살이 있는가 하면 아까 말한 노인 빈곤에 따른 사회적 타살, 저는 이게 경제적 살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청소년들 학교 폭력이랄지 이런 것들은 뭐 교육적 살인이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자살이라기보다는 살인에 가까운 형태로 이렇게 내몰리는 거죠. 무한 경쟁 교육의 문제로. 저는 교육복지를 생각해 볼 때 이를테면은 아이들한테 무상급식 혹은 뭐 무상보육, 이것이 교육적 복지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가 더 중요하냐면 교육적 복지의 핵심은 그런 상황에 내몰려 있는 철학적이랄지 실존적이랄지 혹은 폭력적 상황에 내몰려 있는 아이들에게 이 상황을 해소시켜 주는 게 교육적 복지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래서 거의 먹이는 것, 무상으로 어린이집에 애들한테 불러 모아서 어린이집에서 보호하고 보육시켜 주는 것, 이것은 물론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만은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좀 윤리적이고 철학적 측면에서 교육적 복지로 생각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1년에 한 7만 명 정도가 학교를 포기합니다. 네. 제도권 안에서의 문제를 좀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제도권을 버리고 나간 7만 명의 학교 포기자들은 교육부도 신경 안 쓰고 교육청도 신경 안 씁니다. 누구도 신경 쓰질 않아요. 바로 이 떠도는 아이들은 또 어떻게 할 건지 사회복지를 하시니까 이 학교를 포기하고 떠도는 아이들에 대한 사회적 교육적 복지는 어떻게 해내야 되는지, 공교육을 스스로 버렸거나 공교육에서 버림받은 아이들, 제도에서 버림받은 아이들을 어떻게 제도가 보완해 줄 건지, 이런 연구도 사실상은 꽤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많은 과제만 있겠네요. 네. 숙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네. 네. 자, 그 소설의 얼굴을 이제 사용하신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저희가 읽기엔 되게 재미있고 관심이 가는데, 이 소설이 청소년 소설이잖아요. 근데 청소년들에게는 조금 개념이 낯설어서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약간 들더라고요. 그것은 이제 우리 독서의 풍토, 청소년 소설의 풍토가 너무 쉽게만 가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소설은 독서 지도하시는 분과 아이들이 토론하면서 읽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읽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네이버 지식인한테 물어보고 대답을 듣고, 왜냐면은 독서를 그냥 눈으로 쭉 읽어 내려가는 게 아니고 한번 덜커덕 걸려가지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소구해보는, 한번 되돌아보는, 그래서 공부해가면서 읽는 소설이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약간 어렵게 쓴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티베트 사자의서를 보면 이것을 그렇게 마냥 쉽게 풀어 쓰기도 좀 어렵고요. 이제 오늘의 얘기도 마찬가지고, 이게 시간에 관계된 얘기인데, 우리가 내일을 꿈꾸면서 오늘을 포기하기도 하고, 어제를 그리워하면서 오늘을 잘못 살기도 해요. 오늘의 이야기를 등장시킨 이유는 지금 이 순간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제 얘기하고 싶어서 오늘을 등장을 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간의 시간이 가장 소중하다. 미래에도 시간은 없고 과거에도 시간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맞닥뜨릴 모든 시간은 이 순간의 시간일 뿐이죠. 그래서 오늘을 등장시켜서 그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학생들이 이제 오늘이가 나오면 이걸 하게 되면 당연히 원천강 설화를 공부하겠죠. 네네. 찾아보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 소설이 2차, 3차 학습을 하게 만드는 그런 것도 좀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약간 좀 어렵게 쓴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소설의 가장 장점이 그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거의 한국형 판타지 소설이다. 저는 그렇게 칭하고 싶었어요. 여기 보면은 고맙습니다. 예, 무슨 그 샹샹인가가 나오잖아요. 예. 새. 근데 이것도 굉장히 우리 맨날 아이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 이름은 절절절절 다 외워요. 근데 우리 신화는 전혀 모르는데, 근데 이제 그 상체는 사람이고 상반신은, 그리고 하반신은 새인 이 상상도 나오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판타지를 많이 읽었어요. 우리 청소년들이. 그래서 오히려 저는 아이들이, 이건 어른들의 우려 같아요.
오히려 애들은 아 이거 한국형 환타지네 이러면서 애들은 굉장히 재미있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런 용기를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새로운 어떤 청소년 문학의 지평을 넓힌 어떤 시도가 아니었나.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게 봤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제가 부족했습니다. 저는 작가님이 솔직하고 또 생동감도 있지만 참 섬세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소설에도 보면 이 소설을 관통하는 부분 중에 이 그 주인공 이혜린의 그 옷을 고르는 취향이나 헤어스타일 이런 변화를 가지고 어떤 그런 내용들을 다 이렇게 담아내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어떻게 읽으셨나요? 두 분께서는? 저는 특히 교복 부분이 너무 사실은 좀 엉뚱한 얘기인데 너무 부러웠었어요. 왜냐면 제가 중학교 들어갈 때 이제 교복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고3이 되던 해에 저희 밑에 후배들 고2부터 교복을 다시 입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복을 한 번도 안 입어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막 80년대 막 이런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막 교복도 입고 만나기도 하고 뭐 요새는 막 어떤 호프집 같은데 그리고 주점도 퓨전 주점 이런데 선술집 가면 막 옛날 노래 틀어주잖아요. 근데 저는 교복을 못 입어봤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이제 막 그 카라 부분을 뭐 학교에서 정하지 한 대로 안 해서 혼나고 막 이런 것도 보면서 아, 나는 왜 교복을 못 입어봤을까? 오히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세일러복을 입어봤습니다, 중학교 때. 너무 귀여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옷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저도 눈에 많이 들어왔는데요. 제 친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그 첫 봄날에 정말 그 하늘하늘한 원피스를 입고 아주 굉장히 날씬한 친구였거든요. 그 원피스를 입고 다니던 친구가 그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보니까 청바지에 남자들이 입는 티셔츠를 입고 운동화를 신고 그리고 저한테 이제 학생회관에 어느 서클에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였어요. 그 이후로 이제 그 친구의 옷차림이 전형적인 운동권 여학생의 옷차림으로 변하면서 그러니까 그 작가 선생님이 소설에 쓰신 그 묘사가 굉장히 가슴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 소설에 보면 이런 장면도 나오거든요. 에린이 이제 1학년이 돼서 머리를 막 계속 자르잖아요. 그리고 미장원에도 미용실에도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돈을 쳐바르고도 머릿결은 결국 나빠졌다 이런 게 나오는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80년대는 정말 너무 무섭고 데모하다가 어디 끌려가고 막 그런 무서운 거였는데 이러한 에린의 그런 뭐 옷 취향이라든가 그다음에 엄마랑 마사지하고 뭐 그다음에 어디 아줌마가 하는 의상실에 옷 싸게 사려고 가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도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암흑 회색의 시대를 이게 색을 부여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그 옷차림 얘기를 하니까 작가님이 인터뷰하신 것 중에 80년대가 남긴 건 사상이 아니라 정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실 그 시절의 그 옷차림에서도 뭐 벗어나지 못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 얘기 좀 듣고 싶은데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네, 그 부분이 이제 사실 에필로그에 썼죠. 그러니까 80년대가 내게 남긴 것은 이념이 아니라 정서이다. 그래서 이념은 변해도 정서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소설의 주인공 에딘처럼 저도 그 대학 시절 1학년 때 엄청 멋을 부리고 온갖 막 정말 전혀 그 학교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막 레이스에다가 막 난리 난 거죠. 막 빨갛고 막 그런 원피스 입다가 운동권에 포섭되면서 이제 강요당하는 거죠. 색을 멀리, 그러니까 흑백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 때문에 이제 칙칙한. 주로 검은색, 회색 옷을 입다가 그러면서 이제 그런 취향이 평생을 가서 사실은 40대 중반까지도 제가 이런 빨간 옷을 못 입었어요. 제 옷장이 날마다 그냥 회색, 뭐 검정, 뭐 아니면 그 베이지 정도죠. 그런 뒤에 이제 제가 그 소설가 썼던 거 마찬가지로 40대 후반에 어느 날 이렇게 옷장을 열어보고 이제 한숨을 짓는 거예요. 왜, 여기 20대가 고스란히 있는 거, 옷장 속에. 내가 진짜 이 옷장 속에서 80년대가 지금도 날 지배하는구나. 옷장과 신발장에 부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겨울인데 보니까 그냥 랜드로만 신고 있고 정장 구두도 그 달고 다른 정말 20년 신은 정장 구두 하나밖에 없고 신발장이 진짜 이사 갈 때 보면 너무 사람들이 여기 신발이 없어요. 신발 옷장이 너무나 그 20대 그 악물한 80년대 갇혀 있다는 걸 깨달았고 40대 후반에 이제 그 변신을 시도하죠. 그래서 소설에도 나왔지만 미장원 가서 머리도 이제 좀 유행하는 스타일로 자르고 그리고 머리 염색을 처음 시도하죠. 브릿지라고 염색도 하고 부츠를 사요. 앵그 부츠를 사서 이제 그 영국을 가는데 그 부츠가 사실은 이제 소설에 안 썼지만 새로 산 부츠를 신고 가니까 너무 불편해서 부츠를 버렸어요. 사실은 20년 만에 처음 산 부츠를 그 아깝게 막 10만 원 넘겨주고 샀는데 그 맨체스터 가서 너무 하루 신으니까 너무 발이 아픈 거예요. 호텔방에 두고 버리고 쓰셨어야 돼요. 그거 썼는데 이 책이 만약에 10만 원 이상 팔리면 제가 그 얘기 쓰겠습니다. 자, 뭐 다시 이제 또 소설 얘기를 하자면 저는 소설에서 사실 조금 화도 나고 좀 속상했던 부분이 그 동혁과의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남부터 시작해서 그 헤어짐까지 그 당당했던 이엘은 어디 가고 왜 이렇게 좀 순종적일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두 분은 그 관계를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슷한 사례를 많이 들어서 그러니까 운동하던 친구가 그 같은 이제 운동권 친구랑 결혼을 했는데 폭력 때문에 그 신발장 위에 언제나 그 이제 비상금과 열쇠를 두고 있다가 이제 결심이 선 그날 그냥 신발도 못 신고 그 비상금과 열쇠만 들고 집을 나왔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물론 이제 지인의 지인 정도 되는 그런 이야기이지만 그래서 뭐 저는 그 작가 선생님이 어떻게 의도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정말로 이 소설이 연애소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애소설, 연애에 얽힌 인간사 그리고 그게 시대하고 관계가 된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서 연애다. 연애고 사랑이다. 그러면 얼마든지 이런 수 있다. 그냥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서 뭐 뭐든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권위인지 권력인지 알 수 없는 힘 앞에서 거기에 사랑이 가미가 됐을 때 저는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좀 속상하고 굉장히 가슴이 아픈 부분이었고 읽기가 힘든 부분이었지만 그래서 이 부분이 더욱더 이 소설을 실감나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박향숙이라는 저희 사회 선생님이 계셨어요. 세상에 태어나서 그런 소리를 처음 들은 거예요. 그 박향숙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인데 저희가 이제 여고였는데 그 당시 이제 신문 기사에 어떤 이제 여학생이 성폭행 당한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누구나 사고를 당할 수 있다. 그리고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실수와 사고인데 그것을 평생 그 순결이라는 거에 얽매여서 이제 자기 인생을 망쳐버리면 안 된다. 그러면서 어렸을 때 20대에 뭐 그런 일을 당해서 40이 넘어서 자기를 그 성폭행한 남자를 가서 살해한 그 사건을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순결에 대한 얘기만 계속 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한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많은 친구들이 울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최영미 작가님하고 비슷한 연배의 시인, 소설가 이제 여성분들이 사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지방에서 학교를 이제 고등학교까지 다니다가 서울에 와서 그동안 배운 것이 아버지, 어머니한테 배운 것이 여자는 첫 데이트한 남자랑 결혼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자는, 남자랑 이제 뭐 어떤 육체의 관계를 맺으면 무조건 자야 된다. 그래서 그래야만 되는 줄 알았다라는 그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에린과 동혁의 그 관계에서 에린이 갖고 있는 그 생각이 그런 그 교육의 영향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소설을 지금의 우리 젊은 20, 30대 그리고 친구들도 많이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고등학교 때 박향수 선생님 말씀을 듣고 이런 소리 처음 듣는다. 그래서 어떤 것처럼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여성들에게 힘과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에린과 동혁의 관계에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작가님도 뭐 앞서 사실 줄거리 말씀하실 때 좀 설명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지금 젊은 여성들이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그때는 80년대, 지금부터 30년 전이기 때문에 사실 한국 사회가 원래 오랫동안 유교 사회였잖아요. 그 여자에게 정숙을 강요하는 순결과 그런 사회에서 근대 사회로 넘어가는 과정이 사실 80년대가 있었고, 사실 80년대 학번의 그 여학생인 한국에서 그 젊은 시절 보는 여자들은 이중적인 가치관이 있는 거죠. 부모로부터 교육받은 아주 정말 이조시대의 그 정조관과 또 학교에서는 또 페미니즘, 또 막 정말 아주 모던한 그 서양의 페미니즘을 배우는데 이게 너무 괴리가 큰 거예요. 말하자면 한국 사회가 급변했듯이 이 한국 여성들도 그 자신의 어떤 여자로서 자기 정체성을 찾기가 힘든 게 갑자기 이조 시대에서 갑자기 현대로 넘어오니까 우리는 그 중간이 너무나 빠르게 지나갔기 때문에 그 몸속에서 그 갈등이 그러니까 정말 그 자체 갈등인 거지. 이게 어떻게 자기가 이조 시대 여성이 될지 현대 여성이 될지 막 선배들한테 뭐 페미니즘 들을 때는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다. 내가 뭐 로자 루스엠부르크처럼 콜론 타입 살아야겠다 생각도 했지만 또 집에 가면 또 엄마는 또 뭐 그 여성은 뭐 여자는 이래야 된다. 남자한테 순종 이렇게 배우니까 그 제 나이 또래 여성들은 전 누구나 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중적인 가치 그 여성으로서 자신을 어떻게 세울지에 대해서 갈등이 심했으리라 생각해요.